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스마트 A10을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두 번째 영상으로 금융소득 탭부터 금융소득 세액 그리고 가산세 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융소득 탭부터 보도록 할게요. 금융소득 탭에서는 이자 배당 소득을 입력해 이자 배당 소득 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이자 배당 소득 명세서는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 배당 소득이 있을 때 작성하고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 배당이 있을 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을 하기 위해 먼저 소득 구분 코드를 클릭해 해당되는 코드를 선택하는데요. 이 중 12번은 원천 징수되지 않는 이자, 17번은 원천 징수되지 않는 비영업 이자, 21번은 그로스업 배당, 22번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배당, 그리고 23번은 원천 징수되지 않는 배당입니다. 저는 11번 비영업 이자를 선택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소득 구분 코드를 선택하면 소득 구분별로 일련 번호가 자동 부여되고 아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는데요. 이자 소득 중 12번, 15번, 17번, 그리고 배당 소득 중에는 23번, 26번의 경우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입력이 가능하고 그 외 소득 구분 코드는 필수 입력 사항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입력합니다. 그 다음 이자 소득 금액과 원천 징수된 소득세까지 입력하면 작성은 마무리되는데요. 이때 소득 구분 코드 11번, 13번, 16번, 21번, 22번의 원천 징수세액 소득세는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의 37%보다 크면 오류로 체크되고 배당 소득 중 28번 출자 배당의 경우 25%보다 크면 오류로 체크되며 29번 동업 배당의 경우에는 1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 징수세액 소득세를 이자 소득의 37%보다 크게 입력하면 우측 상단 검증 버튼을 눌렀을 때 오류로 체크됩니다. 다음으로 배당 소득을 입력해 보도록 할 건데요. 소득 구분 코드는 21번 그로스업 배당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배당 소득 금액은 3천만 원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그 밑으로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란이 활성화되는데요. 그로스업 배당이 있을 때는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그럼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에는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할까요? 보통 배당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냥 입력하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한 건지 지금 입력한 데이터를 예시로 들어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A의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데요. A는 소득 구분 코드를 기준으로 11번에서 17번, 22번에서 26번, 그리고 29번의 소득 금액의 합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A의 값이 2천만 원보다 크다면 21번 각각의 배당액을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에 그대로 입력을 하고요. 만약 A의 값이 2천만 원 이하라면 21번의 합에서 2천만 원에서 A를 뺀 값을 차감한 그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소득 구분 코드가 11번, 비영업 이자밖에 없기 때문에 A의 값은 1,500만 원이 되는데요. 따라서 A의 값이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21번의 합인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뺀 500만 원을 차감해주면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은 2,500만 원이 되겠죠.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에 2,500만 원을 입력하고 다시 검증 버튼을 눌러보면 금액 오류 없으므로 금액이 올바르게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A의 값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요? A의 값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1번 각각의 배당액을 그대로 입력하기 때문에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에 3천만 원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 다시 검증 버튼을 눌러보면 금액 오류 없으므로 금액이 올바르게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배당 가산율은 2011년 1월 1일 이후의 배당 소득이라면
자동으로 11%가 반영되고 배당 가산율을 기준으로 배당 가산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은 배당액과 배당 가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반영되고요. 원천징수 소득세 입력을 마지막으로 배당소득 입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융소득 탭에서 입력한 내용은 금융소득 세액 탭에 1번 금융소득 명세로 반영되고 그 아래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 대해서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 산출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편집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04년 이전 발생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노란색 금액 변경 버튼을 눌러 해당 금액을 직접 편집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내역은 종합과세 방식으로 산출된 21번 비교산출세액과 분리과세 방식으로 산출된 30번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31번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최종 계산하게 되고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탭에 산출세액으로 반영됩니다. 또 지금처럼 금융소득자용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내역에 따라 산출세액이 계산된 경우에는 세율이 반영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금융소득 탭에서 소득금액을 입력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세액 탭의 배당세액 공제는 13번과 31번 빼기 30번 중 작은 금액이 반영되고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탭 3번 세액공제 입력에서 세로 불러오기 시 배당세액 공제로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결손 원천징수 탭과 결손공제 및 준비금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손 원천징수 탭의 2월 결손금 명세서에서는 부동산 임대와 사업소득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임대에는 30번 부동산 소득, 31번 동업부동산 소득, 사업소득에는 40번 사업소득, 41번 동업사업소득, 32번 주택임대소득을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2월 결손금 발생 내역의 발생 과세기간과 발생 금액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는 15년 이내, 그 이전 결손금은 10년 이내의 2월 결손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차례로 작성합니다. 단기공제란은 2월 결손금을 단기에 공제하고자 할 경우 입력하고 먼저 발생한 2월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 2,500만 원을 단기에 공제받기 위해 발생 과세기간과 발생 금액, 그리고 단기공제액을 입력하고 결손공제 및 준비금 탭에서 확인해 보면 2월 결손금 공제금액의 3번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2월 결손금 공제금액에 단기공제액으로 입력한 2,500만 원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는 타소득에서 결손공제가 가능한데요. 공제 순서는 부동산,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순이고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2월 결손금을 배당이나 이자 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지금 제 데이터 기준으로 보자면 사업소득 2건 중 한 건은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7천만 원, 나머지 한 건은 3천만 원으로 총 결손금은 4천만 원이 발생한 상태인데요. 결손공제 및 준비금 탭으로 다시 넘어가면 1번 소득별 소득금액에 소득별로 소득금액이 반영되어 있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당해년도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금액란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에서는 순차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 일부를 공제해 총 4천만 원이 공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2월 결손금 공제금액에서는 결손 원천징수 탭에서 입력한 2월 결손금 공제금액 2,500만 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모두 공제하고 남은 차액 175만 원은 공제 후 소득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당해년도 결손을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에는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후 소득 금액의 0으로 적어야 하고 그 남은 결손금은 결손 원천징수 탭에 2월 결손금 발생 내역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결손 공제가 불가능해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이 기준율인 경우에는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2월 결손금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 금액 탭에서 신고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결손 원천징수 탭의 하단 2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세액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데요. 간혹 사업자 등록번호를 0으로 다 입력한다든지 임의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전자신고 시 오류로 체크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력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탭의 4번 기납부세액 명세에서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반영됩니다. 다음은 주택매매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매매 탭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 금액에 주택 등 매매 차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등 매매 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내역에서 총 수익 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직접 입력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는 띄워지는 팝업창에서 공제율을 참고하여 입력하면 공제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250만 원을 한도로 입력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주택매매 소득과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금융소득 세액 탭의 명칭이 주택금융소득 탭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탭에서 입력한 내역은 1번 금융소득 명세에 반영되고 주택매매 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종합소득 산출세 계산 내역에 따라 산출세액이 계산된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탭에 세율이 반영되지 않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산세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산세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득금액 탭을 확인해보면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인 소득에 대해 기준율로 입력을 해놨는데요. 이처럼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이지만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한 부동산 소득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해당되겠죠? 다시 가산세 탭으로 이동해서 무신고 가산세의 수익금액란을 클릭해 금액을 불러온 다음 적용하고 무기장 가산세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불러온 다음 적용하면 됩니다. 이때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산세 합계가 잘못 반영되는데요? 하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산세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신고 유형을 기준율로 신고할 때 작성한 추계소득 금액 계산서에서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 금액이 있다면 5번 증빙불비 미수치 금액으로 불러오게 되고 추계소득 금액 계산서의 인건비 중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 제외 금액은 보고불성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명란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산세 탭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러오기 또는 자동 계산 기능은 편의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르게 금액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신 다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A10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금융소득 탭부터 가산세 탭까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